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편치 않은 오늘 또 목요일입니다. 어제 검은 수요일이라는 단어를 국내 언론에서 쓸 정도로 주가가 밀렸고요. 심리가 좋지 않았습니다. 코스닥이 2.5%가 하락해서 어디서는 이제 추풍낙엽이라는 표현을 썼던데 과하지 않은 하락한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웬만큼 올랐던 성장주들은 급락을 했는데 자고 나니까 더합니다. 다우가 3%, 나스닥이 4% 급락하면서 그야말로 설상가상인 상황들인데요. 1만 2초에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한번 겪었습니다. 사실 그런 데자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미증시는 월봉으로나 긴 추세에서 보면 아직까지 그 상승 추세 내에 존재하는데 국내 증시가 사실 문제입니다. 연중 최저치로 떨어진 상황이고요. 이리저리 뚫고 나기가 만만치 않고 게다가 최근에 이제 해외 직접 투자하신 투자자들도 꽤 많지 않습니까? 그런 그 급변동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고민이 상당히 크실 겁니다. 여러 가지 현안들 속에 또 과거의 경험들을 통해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오늘 고민할 텐데요. 불가피하게 긴급 장세 진단으로 급락하는 국내 증시, 글로벌 증시 상황들 진단하고요. 대응 전략들 모색하는 시간 오늘 일부에서 갖도록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예, 먼저 장효혁 팀장님 만나는 장효혁의 마켓 시그널인데요. 역시나 이 긴급한 상황들 좀 더 면밀하게 특집성으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장효혁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아침에 좀 꿀럭꿀럭하다가 장 팀장님 쓰시는 표현으로 꿀럭꿀럭하다가 중국 증시를 봐야겠구나. 중국 증시가 나쁘지 않았어요. 올랐어요. 네. 그런데 그때부터 해서 이제 국내 증시 흘러내리고 거기다가 또 미 증시에서 또 연타를 좀 맞은 상황으로 지금 아침에 시작하거든요. 글쎄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어제 우리 국내 증시 모습 보면은 유난히 우리 증시만 약했던 모습이었거든요. 그렇죠. 핑계를 댄다라고 하면 야, 이건 수급이 찌그러져도 이렇게 찌그러질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외국인들 매도 스탠스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근데 어제 삼성전자 양매수였거든요. 이거 어제 못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어제 양매수를 찍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제 삼성전자까지 밀렸다라고 한다면 코스피 낙폭은 더 컸겠죠. 그랬겠죠. 코스닥 이하 남북 경협 지금 트럼프 간밤 코멘트도 굉장히 재밌는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군요. 굉장히 좀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었는데요. 일단 어제 북미 회담을 중간 선거 이후 시점으로 잡겠다라는 코멘트가 전전일 나왔고요. 전일 시장에서 그걸 반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남북 경협에 대한 좀 모멘텀 공백의 시간 이런 부분들을 좀 우려하는 시각이 있었고. 간밤에 나왔던 트럼프 코멘트는 미국 허락 없이는 한국의 어떤 독자적 행동도 있을 수 없다라는 이 표현을 해주면서 일각에서는 이거 사이가 예전 같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조심스러운 발언까지도 나옵니다. 어제 일제히 대북 관련주들이 급락을 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에다가 최근 소위 잘 나갔다라고 하는 코스닥 일부 종목들, 성장성을 대표하는 종목들 어제 픽픽 쓰러지는 분위기였고 상승 종목 개수가 어제 몇 개 안 됐으니까 네. 그래서 어제 코스닥은 그런 사유로 해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저도 지금 감을 못 잡을 정도로 네. 카운터 펀치를 간밤 사이에 좀 세게 두드려 맞았는데요. 적절한 얘기가 이런 거 어떨까 싶네요. 골프를 치다가 파4홀에서 오비가 났어요. 네. 그러면 OBT 가서 나머지 이제 아이언을 잡을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이제 그린에 올려서 공을 집어넣으면 귀신 같은 볼을 쳤다라고 하면은 파하는 거고 붙여서 퍼터 한 번 치면은 보기 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는 오비를 낸 상황이니까 기가 막힌 아이언을 한번 쳐야 됩니다.
근데 오비를 치고 나서 지금 멘탈이 아예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이언 잡기가 이제 겁나는 시점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다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골프채 집어던지고 나 오늘 공 그만 칠래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이 샷을 다음 샷을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지. 뭐 자포자기 뭐 놔버렸어. 뭐 이제 끝났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시점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러기에는 우리가 과거의 경험들을 또 많이 봐왔잖아요. 뭐 예. 방송 들어가기 전에 뭐 네. 저희끼리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맨날 1000피 때 살다가 그때도 우리 뭐 1000피 왔다가 뭐 400피 왔다 뭐 난리를 치다가 네. 이러다 좀 1200, 1300 한번 오고 나서 또 뭐 한 800 갔다 700 갔다 이거 뭐 계속 반복적으로 했었죠. 그러다 이제 한번 기조적으로 한번 이 상승을 타고 한 1800, 뭐 2000 요 정도까지 올라온 거예요. 이 구간에서 얼마나 예, 고생 많이 그렇죠. 했어요. 예. 그리고 나서 뭐 한 2600 확 뽑아본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또 이제 홍역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지나고 나면 우리 시장 분명히 3000피 넘어가는 시장 분명히 옵니다. 근데 우리가 경험상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지만 아무리 경험을 많이 했어도 당시마다 늘 그렇죠. 지금 시장이 네. 제일 어려워 보이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위 말해서 뭐 신용을 끌어안고 뭐 굉장히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고민이 높아져 있다. 물론 이거는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누구나 알고 있는 종목을 정말 싼 가격에 매입을 해서 들고 있는 투자자분들이라면 아이언을 집어 던질 게 아니고 더 정밀한 아이언샷을 구사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간밤에 이 미증시가 빠지니까 오늘 아침에 뭐 뉴스들 뭐 보셨겠습니다만 뭐라고 적어놨던가요? 뭐 왜 빠졌대요? 뭐 금리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금리 상승, 기술주 하락 다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참 재밌는 사실은요. 네. 어제 미채권 10년물이 올랐을까요? 빠졌을까요? 안 올랐어요. 이제. 네, 빠졌어요. 예, 달러가 올랐을까요? 빠졌을까요? 빠졌어요. 빠졌어요. 네. 네. 그런데 지금 간밤 사이에 일어나서 이 빠지는 이유들을 설명하는 뭐 우리 기사들을 보면 다 금리 때문에 빠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게 아니고요. 어제 빅스 값이 이 전날 이 종가에 비해서 40%대 급등을 했어요. 빅스가 확 튀어 올랐죠. 물론 이 빅스가 확 튀어 오른 데는 네. 뭐 이제까지의 뭐 여러 가지 뭐 금리 이슈도 있었고 미국의 뭐 빅스 차트 나오네요. 뭐 예. 연준 이슈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다 반영이 되고 있던 시점에 미증시만큼은 다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뭐 아침 방송 자리에 나와서 이 귀중한 시간에 늘상 우리 증시에 대한 강세론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 제일 밑바탕으로 깔고 있었던 논리는 이겁니다. 주도주를 매매하는 이유가 뭐냐? 올라갈 때 가장 많이 오르고 빠질 때 가장 덜 빠진다. 우리 주식시장에서 주도 시장이 어디냐? 미증시다. 그럼 미증시가 부러지기 전까지는 우리 증시 뭐 그렇죠. 균열은 있어도 가치는 못 가도 뭐 디커플링 이런 것들 나와도 끝났다라고 선언하기 어렵다라는 부분들을 계속 밑바탕으로 깔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보면 사실 미국 증시는 뭐 아직까지 또 지금 망가졌다고 보기는 좀 일러요. 그렇죠. 예, 예. 얼마 전까지 신고가 물론 요즘 네. 연타를 맞고 있으니까 이제 우려감들이 높아지는 네. 거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빅스가 반영했다라고 보시면은 네. 될 것 같은데요. 미증시가 다른 증시들 다 쳐져 있을 때 혼자 치고 올라간 부분이 너무나 격이 크기 때문에 과거에도 제가 차트를 보여드렸던 게 선진국 증시는 서 있고 신흥 증시는 빠져 있고 방향이 일반적으로 같아야 되는데 괴리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 괴리 줄이는 거는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위로 튄 쪽이 꺾이든가 아니면 밑으로 과하게 이 꺾여 내려간 쪽이 들어 올라오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우리는 후자를 원하죠. 근데 지금 전자 케이스 쪽으로 상당한 부분 좀 기울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금리 얘기를 이제 갖다 붙여놨는데 사실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 주식시장에서는 반갑지 않죠. 좀 이따가 차트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요즘 녹록치 않은 분위기들 우리 시장한테는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녹여냈습니다.
근데 미증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강세였고 그런 부분들을 다소 좀 한번 고민해봤던 시간, 그게 아마 어제 미증시 아니었을까. 최근 IMF 코멘트도 그렇고 뭐 FT 코멘트도 그렇고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무역 분쟁 이런 것들 너무 투자자들이 안이하게 보고 있다. 사실 이게 격화되면 금융위기급 자본 유출이 신흥 증시에서 일어날 수 있다. 물론 미국의 연준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거다. 언제까지? 이 신흥국의 불안이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때까지. 근데 지금 주판화를 튕기다 보니까 이제까지 미증시는 뭐 우리는 안 다쳤는데 뭐 어때? 신흥 증시가 다친 건데. 라고 주판화를 튕기다가 신흥국들이 워낙 이제 처지다 보니까 야 그럼 결국 이게 우리 미국한테도 부담이 되겠다라는 쪽으로 상당 부분 주판화를 돌려서 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마사지가 필요하겠죠. 예, 그 마사지에 해당되는 작용들이 분명히 뒤이어 나올 거고 어제 4% 빠졌으니까 오늘 밤 4%또 빠집니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시장도 절대 아니다. 경계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이 첫 페이지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누구한테 물어봐도 똑같은 대답이 나올 겁니다. 지금 제일 잘 나가는 국가가 어디예요? 미국이죠. 경제적으로 봐도 그렇고 뭐 제일 잘 나가는 국가 미국입니다. 그러면 이 큰 땅덩이가 뭐 3점 몇 프로만 이렇게 큽니다. 우리 대한민국 지금 3% 성장 못 하거든요. 지금 현재 가이드가 점점 내려와서 지금 2.8 막 이렇게 나오죠. 저 큰 땅덩이가 3% 넘게 큽니다. 그러면은 두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죠. 와 대단하다. 이 공룡이 이만큼씩 커가고 있구나. 근데 두 번째 시각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거 세제 그 감세안이라든지 법인세 인하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성장률이 좀 높아지긴 했지만 요거 언제까지 지킬 수 있냐? 아닐 거다. 좀 둔화될 거다. 그러면 위에 제목에 써놓은 것처럼 미국 경제도 둔화될 수 있다라는 소위 말해서 리스크라고 얘기하면 리스크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의 우려가 일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걸 증명하는 화면이 이거죠. 잠재 성장률보다 지금 실질 성장률이 워낙 높아져 있다. 그러면 과도하게 올라가 있는 성장률은 일시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성장률이 떨어지겠지. 그러면 미증시 뻗ing기면서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 주식시장의 큰 버팀목 하나가 미국이었는데 그럼 미국에서 힘 빠지면 소위 말해서 와당탕탕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있는 시각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제가 중립금리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네. 저 개인적으로 이번 10월 달 들어서 하락에 10월 들어 하락에 이유 중에 절반 이상은 전 제롬 파월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너무 빨리 바꿨어요. 9월 FOMC에서 보여줬던 스탠스와 이번 10월 들어서 나왔던 스탠스가 너무 다릅니다. 그러게요. 예, 그래서 윤 의장의 말 한마디 굉장히 중요한데 아이, 그럼요. 조금 미숙하다 보니까 뭔가 의중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면 뭔가 좀 섣부른 게 있어요. 분명히. 그거 같아요. 트럼프가 자꾸 건드리잖아요. 네. 사실 트럼프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자리고 건드릴 수도 없는 자리인데 어제 기사들 많이 읽으셨겠습니다. 나 연준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기사들이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좀 더 이 강한 어조를 좀 보여줬었던 거 아닌가. 그래서 자꾸 우리 금리 결정에 대해서 감나라 대추나라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 정도 중립금리가 더 가야 될 수도 있어. 중요한 상황이니까 건들지 좀 마라고 얘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이거를 반영하는 시장이면은 굉장히 좀 골치 아프거든요. 지금 점도표상으로 봤을 때 2020년 3.4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롱텀 금리는 3%에 붙어 있었어요. 즉 얘기하고 있는 바는 뭐예요? 롱텀 금리 3%를 일시적으로 넘어갈 수는 있지만 넘어가는 폭이 크진 않을 거다. 일시적으로 넘어가는 게 2019년, 20년도 정도에 조금 더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 넘어가는 폭 자체가 중립금리 3%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일시적인 작용에 불과할 거고 한두 차례 지나지 않는다라고 보는 시각이었습니다. 근데 파월 코멘트 들어보면 중립금리까지 아직 여지가 좀 많이 남아있다.
라고 코멘트를 하다 보니까 이 중립금리를 3%가 아니고 3.5 이상 보는 시장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면 남아있는 금리 인상 횟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거예요. 올해 연말 12월에 한 번 더 금리 올린다라고 한다면 2.5%인데 지금 여기서 3% 중립금리 봤을 때는 롱텀 금리까지 남아있는 금리 인상 2번인데 물론 그 19년이든 20년이든 네. 뭐 몇 번 더 올랐다가 밀리는 수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장기 금리로 봤을 때 2번이었는데 이게 장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남아있는 금리 인상 횟수가 2회가 아니고 4회 이상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시장에서 좀 불안하게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게다가 요즘 뭐 가려져서 이런 얘기들 거의 안 나오는데요. 요거 한번 보시면 패드는 이미 출구를 찾아서 나가고 있어요. 사실 출구 전략이라는 거는 전쟁터에서 나온 전쟁 용어거든요. 그래서 뭐 달러의 발권력을 갖고 있는 미국이 가장 먼저 움직이고 가장 파워풀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먼저 돈을 풀었고 가장 많이 좋아졌고 뭐 과실을 가장 많이 따먹은 게 사실 미국이죠. 그래서 지금 출구를 짭니다. 그러면 지금 불안한 애는 누굴까요? 그 다음 애들이거든요. 아마 ECB일 겁니다. ECB도 얘기합니다. 우리도 곧 이제 채권 매입을 멈추고 올해 연말까지밖에 안 사기로 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 테이퍼링 단계를 지나 타이트닝으로 들어가겠죠. 그 다음으로 불안한 건 일본일 겁니다. 야, 그럼 우리만 돈 풀 수는 없다. 우리는 아직 좋아진 것도 없는데 이를 어쩌노?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일본도 뭐 테이퍼링 같지 않은 테이퍼링을 이미 발표를 했고요. 목표 수익률을 이제 제시를 하면서 장기 국채 금리의 목표 수익률을 제시를 하면서 뭐 기존처럼 딱 얼마 삽니다. 이거 그대로 시장에서 다 매입합니다. 이걸 유지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소위 중앙은행들이 조금씩 멈춰서기 시작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한번 보게 되면 미국이 먼저 손 털고 나가서 정상화 쪽으로 흘러갔으니 당연히 달러 강세 쪽으로 기울었을 겁니다. 근데 곧 유로존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사고 있는 채권 매입량을 떨어뜨리거나 이제 매입을 중단하고 소위 시장에 풀려 있는 돈들을 빨아내기 시작하겠죠. ECB만 예를 들어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매입액은 점점점 단계적으로 떨어져서 내년서부터는 뚝 끊어지고 내년 이후 시점서부터는 재투자액이 크게 감소하는 거 볼 수 있는데요. 이 그림 시장에서 읽으면 유동성 측면에서 읽으면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악재죠. 예. 네. 근데 요즘 이런 얘기 거의 안 하죠. 근데 이게 악재입니다만 하나 긍정적인 부분은 있어요. 달러의 독주를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제 달러가 이 아사리 판때기에서 달러가 튀지 않고 빠졌는데 달러가 빠지는 가장 큰 이 힘을 보여줬었던 거는 사실 유로 강세였습니다. 예. 그래서 중앙은행 이슈에도 양면성이 존재하고 있는 부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런 얘기 지금 뭐 이런 분위기에 아무도 이 얘기 안 하겠죠. 인프라 얘기인데요. 아마 중간선거 지나고 나면은 트럼프는 그야말로 다음 재선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당선되고 나서 어디에 포커스를 맞췄었는지 한번 잘 맞춰보시죠. 뭐 과거에 제가 방송에서 이런 코멘트 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인들의 인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뭐 우리는 부자인데 중국 때문에 덜 부자가 됐어. 중국이 뭐 우리와의 무역에서 뭐 워낙 돈을 많이 빼들어 가니까 뭐 중국 때문에 우리 미국이 더 잘 살 수 있는데 뭐 요 정도야. 그리고 우리의 일자리를 많이 뺏긴 것 같아. 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나서 어디를 때렸어요? 중국을 때린 거죠. 그리고 뭐 괌까지 날아가네, 미국 본토까지 때릴 수 있네. 뭐 북한의 도발에서 뭐 우리는 익숙해져 있지만 미국인들은 익숙치 않거든요. 그러면 북한 때문에 불안해졌어 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풀어줬어요 또? 뭐 세기의 회담이라고 얘기했었던 북미 회담을 통해서 야, 더 이상 북한이 예전 같지 않아요. 내가 이 어려운 걸 해냈습니다. 라는 걸 얘기한 게 트럼프입니다. 그러면 중간선거 지나고 나서 소위 말해 다음 모멘텀이 필요한데 다음에 쓸 수 있는 거 뭐 있을까요? 인프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돈 많이 들어갑니다. 돈 많이 들어가는데 이 돈 국채 발행해서 지금 메꿀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부채 한도에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게 이 재정의 확충, 뭐 자금의 조달, 뭐 지금 얘기하는 게 P3라 그래서 공공과 뭐 개인 파트너십 이용해 가지고 이 자금 조달하는 부분들인데 어렵죠. 뭐 딱 듣기만 해도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토대로 해서 아마 다음 모멘텀을 준비할 네.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면 일단 상품가 쪽으로 봐도 뭐 수요가 생기는 거니까 뭐 긍정적일 거고 지금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홍역이 지나고 나면 나올 수 있는 부분들 또 하나 있어요.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연말이면은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어요. 뭐 블랙 프라이데이가 어쩌고 뭐 연말 소비 시즌이 어쩌고 뭐 이런 부분들 통상적으로 봤을 때 셀인 메이 5월 달에 팔아라라고 얘기하고 나서 언제쯤 다시 좋아진다 그래요. 찬바람 슬슬 불기 시작하는 시점서부터 다시 한번 시장이 좋아지잖아요. 연말 뭐 분위기 있고 연초 효과 반영하고 그 다음에 조금 수익률 빠졌다가 또 한번 즐기다가 셀인 메이 뭐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거든요. 그럼 지금 시계상으로 들여다보면 또 다시 연말입니다. 그럼 그거 한번 보죠. 미국에서 연말 소비 시즌 이 기간 동안의 매출 집중도를 보게 되면 전체 매출의 20% 이상은 연말 이상에서 꽂힙니다. 그리고 뭘 벌어야 쓸 거 아니냐. 미국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예요. 실업률 단으로 봤을 때는 지금 U3 실업률, U6 실업률 할 거 없이, 그러니까 협의 실업률, 광의 실업률 할 거 없이 지금 실업률 단은 지금 뭐 초호황 상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와중에 임금 상승률은 계속 높게 잡힙니다. 그럼 소위 얘기해서 최근 움직임 보게 되면 소위 구직 포기자들은 실업률 계산에서 빠지니까 실업률이 떨어지는데 뭐 경제활동 참가 수가 이제 밀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해석을 불리하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구직 포기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실업률 모집단이 빠져서 이거는 이 실업률만 빠진 거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근데 요즘 보게 되면 경제활동 참가율은 개선이 나오고 있고 실업률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구직 포기자가 늘어난 케이스도 아니거든요. 실제로 고용시장이 좋아지는 겁니다. 실제로 고용시장이 좋아지다 보니까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소비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올 수 있지 않겠느냐. 예. 그러면 이런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는데 사실 전날 빠진 미증시 4% 급락이 눈에 아른아른 거릴 거고 이번 10월 들어서 외국인 수급상의 매도가 정말 시장을 잡고 흔들었는데 아마 오늘 시장에서 뭐 내 이럴 줄 알았어라고 하면서 선매도를 했었던 거고 오늘 또 만기일인데 시가 이 갭 이후에 외국인들 수급이 소위 말해서 채움을 보여주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아침 시가 출발이야 뭐 두말할 나위 없이 부진하겠습니다만 어제 야간 선물이 뭐 한 1.7%가 밀렸으니까요. 그래서 부진하겠습니다만 종가까지 파란봉보다는 최근에 낙폭 기울기가 워낙 폭포수 기울기였기 때문에 모두의 예상을 깨는 빨간봉을 기대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좀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워낙 이제 최근에 뭐 국내 시장 코스닥 쪽은 정말 하염없이 밀려갔던 상황들이고요. 간밤에 이제 미증시 상황을 보신 분들은 다들 이제 화들짝 놀라셨을 텐데 뭐 저희도 마찬가지고 물론 이 퍼센트가 중요합니다. 800포인트 빠진 건 중요한 게 아니고 몇 퍼센트 빠졌냐는 건데 다우가 3% 밀렸다. 그럴 수 있다. 2%, 3%. 나스닥이 4%가 찍히니까 좀 뜨하더라고요. 예, 물론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전에 뭐 그렇게 흔들린 적이 또 없지는 않았어요. 네. 자, 그런데 국내 증시가 문제가 뭐냐면 수급상에서 완전히 사실은 뭐 주식은 떨어질 때도 있고 뭐 오를 때도 있고 파는 사람이 있으면 받아주고 뭐 며칠 팔았다 받고 이래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뭐 지금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수급이 완전히 한쪽이 무너지니까 기관들이 살 리 없고 예, 이러다 보니까 좀 어려운 건데 선물 시장에서의 그런 그 패턴을 늘 읽으시잖아요. 네. 예, 수급 좀 봐주세요. 일단 오늘 만기일입니다. 그렇죠. 예. 네, 오늘 만기일이고 뭐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만기일 날 때문에 뭐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만들어낸 거 아니냐. 그거 치고는요. 이거 뭐 동시만기일도 아니고 선물 만기도 아니고 지금 단순 그렇죠. 옵션 네. 만기인데 그거 만약에 만기일에 포커스 맞춰서 이만큼 때렸다라고는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죠. 차트 한번 예. 보시면은요. 이게 참 약속이 난 것처럼 10월 들어가지고 지금 외국인 선물 매도 쪽으로 스탠스가 완전히 바뀐 부분.
보여드리고 있는데. 뭐 현물도 팔았고 네, 다시 판 거잖아요. 지금 여기 예. 선물단으로 보게 네. 되면은 이기울기로 빠진 거고 현물단으로 이기울기로 빠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지금 폭포수입니다. 네. 그러면 가뜩이나 심리가 취약했던 상황에서 어느 한 사람 내가 저 주식 꼭 사고 싶어요. 오늘 뭐 그냥 매도가에 들어가서 그냥 바로 살게요. 이렇게 사는 매수물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래서 다 매수물들이 뒤로 점점점 후퇴했을 거고, 아 내가 어제까지는 저 가격에 사고 싶었는데 오늘 증시 들어오니까 좀 더 싸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계속 밑으로 밀렸을 겁니다. 근데 시장에 매도물은 쏟아져요. 그러면 매수는 저 뒤에 서 있고 매도량은 많고, 그러면은 시장의 이 체결 강도는 뭐 당연히 매도 쪽으로 이제 밀려가겠죠. 매수가 매도를 올라와서 먹어야 체결 강도가 플러스 값으로 올라오는데, 지금 매수 값으로 매도가 내려와서 까고 있었던 거니까 체결 강도는 마이너스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장이 온몸으로 반영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뭐 만기일 우짜우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만기일으로 설명하기에는 매도 나간 폭이 원체 그렇죠? 커요. 예. 그래서 이걸로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외국인들 선물 움직임이야 사실 우리 시장에서 학습 많이 했잖아요. 뭐 메시급 드리블 아닙니까? 그래서 모두 다 죽어가고 있을 때 받아내는 게 외국인 선물이고, 모두 다 광분하고 있을 때 꺾어내는 게 외국인 선물이고, 그래서 시장에서 트레이딩에 뭐 거의 뭐 선두주자라고 보면 될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일단 불리하게 흘렀던 흐름은 부인할 수 없는데, 만기일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상당히 많이,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불리하게 봐서 팔았다는 거잖아요. 불리하게 봐서 팔았고 그래서 시장이 빠졌고, 그러면 사실 할 말이 없죠. 그런데 저도 증권사에서 월급을 받고 있으니까 증권쟁이의 마지막 논리가 뭐겠습니까? 네. 제가 나와서 밸류에이션 얘기하면 더 이상 다음날 방송 안 나와도 되는 거예요. 증권쟁이가 밸류에이션 얘기하면은 사실 마지막 논리 갖다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논조가 이거죠. 싸니까 사세요. 지금 뭐 싸니까 사세요보다는 싸니까 팔지 마세요. 예, 라는 얘기를 하겠죠. 뭐 예를 또 든다라고 하면 뭐 시간상으로 부족할 것 같으니까 뭐 한 줄 코멘트까지 맞아 하면, 예. 아울렛 우리 왜 가요? 우리 백화점 안 가고 아울렛 가끔 가잖아요. 아울렛 왜 갑니까? 싸게 살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50% 세일이나 55% 세일이나 세일하고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많이 빠졌네. 뭐 2,300도 많이 빠진 거고 2,250도 많이 빠진 거고 2,250도 많이 빠진 건데 2,200이면은 뭐 더할 나위 없이 많이 빠진 거고.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항상 분리할 때마다 보여주고 있는 이 그림, 트레일링 PBR이 절대 레벨은 아닙니다. 깨지지 않는 절대 레벨은 아닙니다만 밑으로 많이 가지는 않더라. 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뭐 다 던져야겠느냐? 뭐 경험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다. 다만 코스닥 붙잡고 막 전전긍긍하지는 말자. 금리 때문에 올라서, 금리가 과도하게 올라서 시장에 밀렸다라고 얘기한다면 오히려 안정성 종목적으로는 리즈가 높아질 거 아니냐. 어제 그 아사리 판때기에서 통신주들 그렇죠.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네. 사실 통신주 우리가 이 방송에서 얼마나 이 노래를 불렀습니까? 현 정부가 준 최고의 투자 기회라는 표현을 네. 썼는데, 뭐 그런 부분들에서도 엿볼 수 있는 것처럼 일단 등치되는 애들 쪽으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덜 불안한 애들. 그리고 기업의 조달금리도 올라갈 테니까 레버리지에 서 있는 기업들은 좀 불안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 반면에 뭐 우리 회사의 유보금 장난 아니다. 뭐 빚은 외진호라고 얘기하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 점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안정성 점수 높은 종목들이 코스닥에만 튼가요? 거래소에만 튼가요? 그래서 저기 많죠. 그래서 예. 그런 쪽 스탠스로 읽어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에 뭐 나올 때, 개선이 될 때 내 코스닥 뭐 대박 급등할 거야. 뭐 이런 시각보다는 코스피의 안정이 먼저고, 코스피 쪽에서의 반전이 상당 부분 수급상으로 힌트를 주기 시작할 때, 그때쯤 코스닥 얘기가 다시 나오는 거지. 지금 여기에
뭐 위험성 높아져 있는 종목들의 올인을 지금 예. 포트폴리오를 들기에는 좀 어려운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에 미국 증시까지 급락한 상황에서 다시 한번 증시의 현주소 우리의 자리를 짚어봤습니다. 물론 오늘도 좀 원래대로라면 섹터 얘기를 준비하셨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 오늘 덜 중요한 것 같고요. 전반적인 지금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것들 봤고요. 전략까지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셔서 오늘은 여기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장영혁 팀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